케이틀린 리버스는 맨해튼 중심가의 CBS 본사 32층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로는 끝없이 밀려드는 교통체증과 경적 소리,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보였다. 15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며 그녀가 본 것은 언제나 비슷했다. 인간의 욕망, 갈등, 그리고 끝없는 경쟁. 아프리카의 기아, 중동의 전쟁, 남미의 빈곤 마이너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같은 이야기의 변주곡처럼 느껴졌다. 한국,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그녀는 프로듀서의 제안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또 다른 경제 성장 스토리겠지. 재벌, 과로, 치열한 경쟁. 뻔한 얘기 아닌가요? 하지만 CBS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가 들썩이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케이틀린은 마지못해 카메라를 메고 태평양을 건넜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다. 뉴욕 JFK 공항의 혼잡함과 불친절함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충격적이었다. 입국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안내 직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공항 내부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호텔 수준이었다. 의외네. 그녀는 카메라에 중얼거렸다. 첫 번째 인상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지.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을 때 케이틀린은 또 한 번 놀랐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한 후 탑승했다. 노약자석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뉴욕 지하철에서 매일 목격하는 무질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어 안내방송을 제대로 들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반복되는 친절한 안내. 그리고 역사 내부의 깔끔함과 체계적인 동선.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질서를 좋아하는구나.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서 기사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 했다. 심지어 목적지까지의 가장 빠른 길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케이틀린은 첫날의 촬영 소감을 녹음했다. 뉴욕에서 온 냉소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의 첫날.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물론 아직 표면만 봤을 뿐이지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하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이 땅에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틀린은 일찍 일어나 서울 시내로 나섰다. 뉴욕의 마천루에 익숙한 그녀에게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처음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이 도시가 가진 독특함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명동에서 시작한 그녀의 여정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오전 8시 출근길 인파가 몰려드는 지하철역에서 그녀가 본 것은 질서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큰 혼란이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공간을 나누고 급한 사람을 위해 길을 내어주었다. 뉴욕 지하철의 아침 러시아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이상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케이틀린은 카메라를 들고 지하철 안의 모습을 담았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음식을 먹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지상으로 올라와 걷기 시작하자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초현대적인 빌딩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전통 건물들, 최신 브랜드 매장 옆에 나란히 선 오래된 떡집과 한복집.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뉴욕은 새로운 것이 오래된 것을 밀어내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녀는 종로 한복판에서 카메라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600년 된 종각과 그 옆에 유리로 된 현대식 빌딩이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점심시간, 그녀는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다. 영어 메뉴는 없었지만 사장님은 번역 앱과 손짓을 섞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온 음식은 단순했지만 정성스러웠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나오는 반찬들의 가짓수에 그녀는 놀랐다. 이 모든 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그녀가 향한 곳은 동대문이었다. 24시간 돌아가는 패션 시장의 활기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연상시켰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달랐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서로를 향한 기본적인 예의는 잃지 않았다. 시장 상인들은 외국인인 그녀에게 친절했고 심지어 몇몇은 어디서 왔냐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저녁 무렵 그녀는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일몰 시간에 맞춰 나온 시민들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젊은이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중년 남성,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부부. 이 모든 것들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는 이런 풍경을 보기 힘들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진짜로 여유를 즐기고 있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온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듯한 대학생, 그리고 야식을 사러 온 가족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안전해 보였다. 이 도시는 대체 어떻게 이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케이틀린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울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와도 다르다. 혼란스러울 법한 모든 요소들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조화롭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 케이틀린의 세 번째 날은 전쟁기념관에서 시작되었다. 미군 가족 출신인 그녀에게 한국 전쟁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막상 이곳에 와서 마주한 현실은 그녀가 들어온 이야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전시물들 앞에서 케이틀린은 말을 잃었다. 1950년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다.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들, 전쟁 고아들의 모습, 그리고 국민소득 67달러라는 절망적인 숫자. 이 나라가 정말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녀가 만난 첫 번째 인터뷰인은 88세의 참전용사 박정호 씨였다. 그는 16세에 자원 입대해 전쟁을 치렀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짜 희망도 아는 법이에요. 그의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미군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전부였나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박 씨는 조용히 웃었다. 도움은 받았죠. 하지만 집은 우리가 지었어요. 맨손으로 하나하나.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전쟁 고아 출신의 기업가 김철수 씨였다. 70대인 그는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은 길거리에서 보냈다. 1960년대 명동거리에서 구두 닦기를 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야하게 다녔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케이틀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교육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배우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김 씨는 야학을 거쳐 야간 고등학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오후에 그녀가 찾은 곳은 성동구의 한 재개발 지역이었다. 여기서 만난 것은 80대 할머니 정순옥 씨였다. 그녀는 전쟁 직후부터 이 동네에 살았다.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는 판자집이었어요.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하나씩 고쳐나갔어요. 정할머니의 집에는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속 가난한 가족이 컬러 사진 속에서는 대학 졸업식, 결혼식 그리고 손자의 유학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케이틀린은 남산에 올라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며 그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새겼다. 70년 전 이 자리는 정말 폐허였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재건된 유럽과는 다르다. 그녀는 카메라에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기는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전하게 일어선 거지? 그날 밤 일기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생존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창조했다. 미국의 지원은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기적은 그들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네 번째 날, 케이틀린은 한강을 제대로 탐험하기로 했다. 전날 잠깐 들른 한강공원에서 느꼈던 그 독특한 분위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아침 일찍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조깅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동하는 곳을 본 적이 없어.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허드슨 강변과 비교해도 한강공원의 운동 인구는 압도적이었다. 나이도 다양했다. 20대 청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각자의 속도로 한강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매일 아침 5시에 나와 한강을 달리는 회사원 이성민 씨였다. 10년째 매일 나와요. 처음엔 다이어트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한강에서 해소한다고 했다. 이 강을 따라 뛰다 보면 마음이 비워져요. 오전 10시경 한강공원에는 또 다른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엄마들과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며 뛰어놀았고 엄마들은 돗자리를 펴고 담소를 나누었다. 위험하지 않나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한 엄마는 웃으며 답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CCTV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안심이에요. 점심시간 그녀는 한강공원의 치킨과 맥주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았다.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그룹들이 치킨을 시켜 먹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한국인들에게 한강은 뭔가요? 그녀의 질문에 20대 대학생 김민수 씨는 이렇게 답했다.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답답할 때 여기 오면 뭔가 해결되는 기분이에요. 오후에 그녀가 찾은 곳은 성수동의 한강수변 지역이었다. 과거 공업지역이었던 이곳이 어떻게 문화와 여가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는지를 보고 싶었다. 옛 공장들이 카페와 갤러리로 변한 모습,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은 놀라웠다. 이곳도 20년 전까지는 공해와 악취로 악명 높은 곳이었어요. 성수동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주민 박영애 씨의 설명이었다. 한강이 죽어 있었죠. 물고기도 없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정부에서 정화 사업을 시작하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실제로 한강에서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정말 물고기가 잡혀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낚시꾼은 자신의 버킷을 보여주었다. 붕어와 잉어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녁 무렵 그녀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를 보러 갔다. 분수가 시작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앉아 분수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평화로웠다. 이게 일상이에요? 그녀의 질문에 옆에 앉은 가족의 아버지는 웃으며 답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날 밤 케이틀린은 한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강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가 겪은 변화와 성장,
그리고 회복의 상징이었다. 전쟁 후 오염되고 버려졌던 강이 이제는 천만 시민의 휴식처가 되었다. 이 강은 기억과 회복의 물줄기야. 그날 밤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한강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 강처럼 그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다. 한강은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이 민족의 마음이다. 5번째 날, 케이틀린은 KTX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에게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숙연해졌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벌어진 시민들의 저항과 군부 독재의 탄압에 대한 기록들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사진 속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미국의 민권운동과는 다른 차원이었어. 당시 대학생이었던 증언자 김광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케이틀린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총칼 앞에 맨몸으로 섰어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외쳤죠. 5월 어머니회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당시 19세의 아들을 잃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엄마, 나는 나쁜 일 안 했어요 였어요. 그 아이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냥 친구들이 다치는 걸 보고 못 견뎌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광주에서 하루를 보낸 후 케이틀린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2016년과 2017년 촛불 집회가 열렸던 바로 그 자리였다. 평화로운 광장의 모습에서 당시의 열기를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녀가 만난 촛불 집회 참가자는 30대 회사원 이지영 씨였다.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라를 이상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광장에 와보니까 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폭력은 없었나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이 씨는 웃으며 답했다. 오히려 너무 평화로워서 놀랐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서 구호를 외치고 심지어 쓰레기까지 다들 알아서 치우고 갔어요. 그녀가 만난 또 다른 증언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준호 씨였다. 부모님과 함께 나왔어요. 처음에는 시끄럽고 무서울 줄 알았는데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게 민주주의구나 싶었어요. 경찰관으로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김 경사의 증언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20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어요. 제가 20년 경찰 생활하면서 본 것 중 가장 평화로운 시위였어요. 심지어 시위대가 경찰에게 커피를 사주기도 했거든요. 그날 저녁 케이틀린은 광화문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로 이 길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행진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헌법에 따라, 법의 절차에 따라. 이건 혁명이 아니야. 진화야. 그녀는 카메라에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를 물려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피와 눈물로, 그리고 놀랍도록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날 밤 일기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광주의 피와 광화문의 촛불이 연결되어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권리를 그냥 받지 않았다. 거리에서 싸워 얻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 6번째 날, 케이틀린은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오전 7시 학교 앞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찍? 그녀가 놀라자 3학년 학생 김수연 양이 웃으며 답했다. 영교시가 있어요.
7시 40분부터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수연이는 매일 6시에 일어나 학교에 온다고 했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힘들긴 해요. 하지만 이게 제 꿈을 이루는 길이니까요. 교실 안의 모습은 케이틀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향한 간절함이 느껴졌다.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담임교사 박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다. 이 아이들의 부모 세대는 가난했어요. 교육만이 계층 상승의 유일한 길이었죠. 그 DNA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점심시간, 그녀는 학교 근처 독서실을 찾았다. 100여 개의 좌석이 모두 찬 가운데 학생들은 조용히 각자의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여기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요? 고3 학생 이준호 군의 답은 충격적이었다. 보통 14시간 정도요. 새벽 2시까지 하고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죠. 오후에 그녀가 찾은 곳은 노원구의 한 학원가였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학원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어머니 최정미 씨에게 물었다. 힘들어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못해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그 순간 케이틀린은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부모들의 절실한 사랑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을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저녁 늦은 시간 그녀는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는 학생들을 만났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고등학생들이었다. 매일 이 시간에 끝나요? 그녀의 질문에 한 학생이 답했다. 네, 11시에 끝나요. 집에 가서 또 2시간 정도 더 공부해야 해요. 편의점 사장님 김 씨는 이미 15년째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어린애들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꿈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꿈이. 그날 밤 11시 30분 케이틀린은 지하철 마지막 차를 탔다. 차 안에는 여전히 책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피곤에 지쳐 졸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내일 시험을 준비하며 단어를 외우는 아이도 있었다. 이건 미친 경쟁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보내며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야, 이건 희망이야. 그날 밤 일기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한국의 교육열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서 나온다. 이 아이들의 꿈은 그저 더 나은 하루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7번째 날, 케이틀린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다.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언제든지 와도 되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응급실 간호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다.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돈이 없어도 일단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해결해요. 실제로 그녀가 본 환자들 중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의료진은 다른 환자와 똑같이 대하고 있었다. 의료진과의 인터뷰에서 케이틀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웬만한 치료는 부담이 크지 않아요. 응급의학과 김 교수의 설명이었다. 미국처럼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전에 그녀가 찾은 곳은 종로구의 한 치매센터였다.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이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운동과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돌볼 수 없을 때 이런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센터장의 말이었다. 치매센터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이곳에 다니고 있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여기 오면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그녀의 아들은 맞벌이 부부로 낮에는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다. 국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점심시간 케이틀린은 서울시 무료급식소를 찾았다. 하루 500여 명이 이용하는 이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질서와 존중이었다. 급식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은 없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여기 오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원봉사자 이민정 씨의 답변은 의외였다. 다양해요. 일용직 아저씨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가끔은 대학생들도 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죠. 오후에 그녀가 방문한 곳은 더욱 특별했다. 서울시 무연고자 장례식장이었다.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곳이었다.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담당 공무원 김 씨의 말이었다. 그날 치러진 장례식에는 고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녁에 케이틀린이 찾은 곳은 동대문구의 한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센터였다. 사회복지사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곳이었다. 오늘은 몇 분을 방문하세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사회복지사 박현주 씨는 15분이요라고 답했다. 한 분 한 분 집을 다 방문해요. 혹시 쓰러져 계신 건 아닌지,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하죠. 함께 방문한 김철호 할아버지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혼자 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복지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세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는 자식이 없어 혼자 살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국가가 개인의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건가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박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무도 혼자 버려지지 않도록. 그날 밤 케이틀린은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다. 오늘 내가 본 것은 진짜 문명이었다. 그날 밤 일기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한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까지도.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인 것 같다. 8번째 날, 케이틀린은 한국의 IT 기술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서울시청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서울 전체의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교통량, 대기질, 에너지 사용량, 심지어 각 구역의 인구 밀도까지 한눈에 보였다. AI가 시민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담당자의 설명에 케이틀린은 놀랐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나요? 그녀의 질문에 담당자는 웃으며 답했다. 개인정보는 절대 수집하지 않아요. 다만 익명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어서 방문한 곳은 강남의 무인 편의점이었다.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자 천장의 카메라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상품을 집어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었다. 신기하긴 한데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케이틀린의 우려에 편의점 본사 직원은 설명했다.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만큼 상품 관리나 기술 유지보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로 옮겨가는 거죠. 오후에 그녀가 찾은 곳은 경기도 안산의 스마트팜이었다. 거대한 유리온실 안에서는 로봇들이 채소를 키우고 있었다. 온도, 습도, 영양분까지 모든 것이 AI에 의해 최적화되어 있었다. 농부는 뭘 하세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스마트팜 운영자 김태준 씨는 웃었다. 저는 데이터를 봐요. 식물들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예전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정확해졌어요.
실제로 이곳에서 기른 상추와 토마토는 맛도 좋았고 크기도 균일했다. 1년 내내 똑같은 품질의 채소를 공급할 수 있어요.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말이죠. 저녁에 그녀가 방문한 곳은 서울 관악구의 독거노인 돌봄 로봇 체험센터였다.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설치된 AI 스피커가 매일 안부를 묻고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 로봇이 할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케이틀린이 신기해하자 체험센터 직원이 설명했다.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응급 상황을 빨리 감지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정도죠. 진짜 돌봄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해요. 실제로 AI 로봇과 대화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라는 로봇의 말에 그래 고마워라고 답하시는 모습이 정겨웠다. 그날 마지막으로 그녀가 체험한 것은 지하철의 스마트 시스템이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확인하고 가장 빠른 경로를 안내받았다. 심지어 역사 내에서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의 위치까지 정확히 안내해 주었다. 기술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케이틀린의 감상에 함께 지하철을 탄 시민 이수진 씨는 이렇게 답했다. 기술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더 편해진 거죠. 기술이 우리를 돕는 거지, 우리가 기술에 맞춰 사는 건 아니에요. 그날 밤 케이틀린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한국의 기술은 과시용이 아니야.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야. 그날 밤 일기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이 나라에서는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기술이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당연한 듯이 작동한다. 9번째 날, 케이틀린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었다. 다문화와 통합의 현실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의 탈북민 정착 지원센터였다. 센터에서 만난 김영수 씨는 5년 전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청년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르고 어려웠어요. 말투부터 문화까지 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죠. 영수 씨는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공부가 제일 어려웠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영어나 컴퓨터는 완전히 새로 배워야 했어요. 차별은 없었나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있었죠. 말투가 다르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북한 출신이라고 하면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영수 씨를 도와준 대표적인 사람은 대학교 선배였다. 처음에는 과제하는 법도 몰랐거든요. 컴퓨터로 리포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선배가 밤늦게까지 도와줬어요. 왜 도와주냐고 물었더니 같은 한민족이니까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IT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해요. 오후에 케이틀린이 찾은 곳은 안산의 다문화 센터였다. 이곳에서 만난 소피아 씨 35세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의 소피아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녀는 현재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다른 이주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거든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케이틀린의 질문에 소피아 씨는 웃으며 답했다. 교육이에요. 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녀의 두 아이는 한국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었다. 큰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작은 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저녁에 케이틀린이 참석한 것은 다문화 가족 모임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임을 주도하는 김현정 시한국인의 말이었다. 그녀는 다문화 가족을 돕는 자원봉사를 10년째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실제로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베트남 출신 응우옌 씨는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고, 필리핀 출신 마리아 씨는 다문화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에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해요. 그날 밤 케이틀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국의 이민자 문제와 비교하며 한국 사회의 접근 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다. 그날 밤 일기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아직 다문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다.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적이다. 열흘째 되는 날, 케이틀린은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한강에 나왔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장소, 반포대교 근처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보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10일 전에 나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냉소적이었고 선입견에 가득 차 있었다. 기적이라는 단어도 믿지 않았다. 강변에 앉아 그녀는 지난 10일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들, 가장 약한 사람까지 돌보는 사회,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7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만든 결과였다. 그녀는 마지막 인터뷰이로 만난 평범한 시민 박민수 씨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한국의 발전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그녀의 질문에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순간 케이틀린은 깨달았다. 한국의 기적은 거대한 무언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모여서 이룬 성과였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케이틀린은 운전기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한국 어떠셨어요? 기사의 질문에 그녀는 한국어로 답하려 노력했다. 정말 좋았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10일 만에 이 정도면 대단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친절한 미소에서 케이틀린은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다.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그녀는 마지막 촬영을 했다. 10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활주로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금은 확신한다. 기적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매일매일 조용히 묵묵히.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작아져 갔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 야근하는 직장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가족을 위해 일하는 부모들. 한국은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했다. 비행기 안에서 케이틀린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조용한 목소리로 땀과 눈물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런 문장을 남겼다. 한국은 인간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나라. 절망에서 희망을, 분열에서 통합을, 가난에서 풍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 케이틀린의 다큐멘터리 조용한 기적은 방영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중요한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내가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 1년 후 그녀는 후속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희망도 함께 본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그녀는 현재 미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다룬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본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끔 그녀는 한국어 공부를 하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탈북 청년 김영수 씨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다문화 가족의 소피아 씨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다른 이주민들을 돕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었다. 케이틀린은 말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가 남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에서 나는 냉소가 아닌 희망을 배웠다. 비판이 아닌 건설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다시 배웠다. 이것이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한강의 야경처럼 그 기적은 여전히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다.